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이원재입니다. 앞에서 황현실 앵커님이 끝장 현실님이 저한테 끝내준 이원재라고 소개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8월 21일이고요.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랑할게요. 뉴스토마토 100만 구독자 달성했습니다. 근데 100만 구독자 달성했다고 말씀드리려고 딱 보니까 101만 명이요. 그새 10,000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토마토를 사랑하시는 101만 구독자님들께 공짜표를 드리기로 하고 소개해드립니다. 네, 애니메이션 심포니 콘서트, 제 뉴스토마토 토마토 그룹에서 토마토 클래식도 운영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음악에 굉장히 강합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인데요. 이누야사, 원피스, 나루토,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이 중에 하나라도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없으시면 옛날 사람 옛날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자, 이 OST 오케스트라로 들으실 수 있는 표를 추첨으로 드립니다. 지금 저기 QR 코드 있죠? QR 코드 핸드폰으로 찍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 추첨해서 무료로 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라이브는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셔도 좋고 방송 끝나고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환 대표님 모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를 만났다는데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또 트럼프가 삼성전자를 먹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것저것 좀 오늘 하루 뜨거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 만나니 네. 투샷이 딱 나오네요. 뭐 세계 최대 부자였죠. 네. 그리고 무려 2천억 달러를 20년 안에 쓰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우리 돈으로 280조 원 정도 됩니다. 280조 원. 네, 그 어디다 돈을 이제 쓰겠다는 그 돈을 주로 이제 기후 변화, 빈곤 퇴치, 보건 분야, 네. 저개발국의 보건 분야에 쓰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개발국의 백신 같은 거 많이 도입을 해서 어린이들 많이 살렸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익적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해가지고 윈도우즈도 내놓고 맞습니다. 오피스도 성공하고 쭉 성공시킨 다음에 은퇴를 한 거죠. 빌 멜린다 재단에서 이제 그런 공익적 사업을 하고 있죠. 자기 재산을 이제 재단에 출연해서 네네. 공익 사업을 네.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렇죠. 한국하고 협력해서 하자. 세계적으로 5세 이하, 5살 이하 어린이들 사망자 수가 1,000만 명이었는데 네. 2000년 기준으로 네. 25년 전에.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25년이 됐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지금 500만 명 이하로 줄었는데 사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어린이들을 살리는 데 돈을 써서 네. 5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 목숨을 살린 거죠. 그런데 그 핵심 분야가 또 이제 백신과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보건 분야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난 건 빌 게이츠의 관심 분야가 또 한국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그다음에 보건 의료, AI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일단 빌 게이츠가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자로. 네네네. 그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쓴 그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빌 게이츠가 나름 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책의 세법으로 내놓은 게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네. 이건 이제 한국에서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원자로는 다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문제 같은 것도 여전히 고민인데 SMR이라는 건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전기를 남쪽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역시 이제 송전탑 문제라든가 송전망 문제가 생기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를 공장에 지어라. 만약에 서울에 전기가 필요하면 잠실에 SMR을 지어라라는 게 이제 빌 게이츠 이야기고 사실 서울에 그냥 지으라고요. 네, SMR이 또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이제 뭐 고리 원전 같은 건 사실 폐기물이 굉장히 많은데 SMR이 오히려 이제 지속 가능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빌 게이츠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 싣고 다니는 정도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만든 SMR 개발사가 테라파워인데 네. 이게 또 그냥 빌 게이츠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D 현대, SK 이노베이션이 거기에 이제 테라파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의 그 백신 사업, 실제로 그 코로나 때도 빌 게이츠가 백신을 빨리 개발을 했는데 거기 한국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LG 화학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백신 연구소에 같이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꿈을 이루는데 한국 기업들이 많이 그 이미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 거죠. 아. 근데 저는 눈길을 끈 게 네.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죠,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곧 있으면 트럼프를 만날 텐데 네. 대화 잘하시길 네,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그만큼 대통령이요? 네네. 어. 그만큼 빌 게이츠가 보기에 한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리고 네. 한국은 사실 그 우리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그 뛰어난 한국 국민들의 창의력인 그런 그 사업을 만들면서 이 빠르게 선진국으로 올라온 나라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게 지금 이제 트럼프의 난장판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관세 전쟁을 비교적 잘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그랬나요?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좀 가르치려고 했다가 관세를 네. 두들겨 맞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또 이렇게 자기가 장악하고 뭔가 또 이렇게 자기를 좀 칭찬해주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그 대화 상대이긴 합니다. 어렵겠지만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는 데에 네.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네, 슬기롭게 잘 해나가시길 네, 네. 본인 얘기하신 대로 네. 그렇게 바래 보는데요. 네, 그 와중에 또 이 네. 얘기 네. 너무 또 황당해가지고 네, 네. 제가 어제 잠깐 다뤘는데 네, 삼성전자한테 보조금 주니까 네. 미국한테 지분 내놔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하워드 러트닉 어제 이야기하셨겠지만 상무부 장관이 CNBC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봤더니 이분이 아주 막 신나셔가지고 이런 그 기가 막힌 해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신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보조금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에서 이 칩스법을 만들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은 보조금을 주겠다. 미국 공장 짓지 않으면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 보조금 못 받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는 보조금을 줘서 유인을 하는 정책이었다면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정책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바이든의 보조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싶으면 지분을 내놔라.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하나 블러핑일 수도 있는데 이걸 안 받으면 아예 그 보조금 안 주겠다라는 그 이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또 반박을 하는 게 확인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공식적인 헷갈리네. 뭐 저기 정책이라고 입장이라기보다는 하워드 러트닉이 CNBC와 인터뷰하면서 약간 이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작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전혀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규모가 꽤 크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 규모가 네, 각각 삼성전자는 무려 47억 달러고요. SK는 4억 달러 정도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각각 시가총액인데 파란색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고 예, SK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는 SK 지금 여기 하이닉스가 많이 따라잡았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 그 뭐 다 있는 모바일과 거죠. 가전과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폰도 건데, 있고 뭐다 있는 디스플레이가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으로 거의 삼성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따라잡은 네.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지금 그 보조금 주는 만큼 지분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무려 1.5%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요. 네. SK는 이제 좀 적습니다. 0.4% 되는데 이 금액을 만약에 줘버리면 많이 가져가면 미국 정부가 네. 이재용 회장보다 지분이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회장 네네. 지분보다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 보시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최대 그 경영자지만 최고 경영자지만 네. 실제로 삼성전자 지분은 1.6%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삼성그룹의 여전히 그 경영권 복잡한 지배구조. 리스크였는데,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반박한 것도 대통령이 반박한 것도 이게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그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만약 보조금을 줬는데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 그건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지분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걸 그러면 만약에 증자를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겠다는 건지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지분을 미국 정부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제3자 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 지분 가치가 떨어질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기존 주주들이 또 반발을 할 수밖에 그리고 사실 그건 없는데. 또 우리가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또 뭐 투자자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도 되고 그래서 이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막 질러놓긴 했지만 실제로 막상 하려고 보면 매우 그 가능성이 없는 그런 뭐 사안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그 일본 제철이 지금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네네. 그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회사가 미국의 제철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신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면 지분을 좀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골든 쉐어라고 하죠. 황금줄을 받아서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 기관 산업을 일본 회사 가져가는데 약간 안전장치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뭐 다시 되팔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근할 때 이 황금주가 있으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거기서 재미로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SK나 뭐 TSMC에도 뭐 비슷하게 뭐 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지 하나도 않지만 비슷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니, 뭘 해줄 테니까 지분 내놔라는 그 맥락은 비슷한데 아니 다른 사안이죠. 그러니까 자 일단 이 얘기는 원래 인텔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인텔이 비실비실하면서 지금 네네.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거의 밀려나게 네네. 생겼으니까 네.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정부가 돈 주면서 구조조정 네. 해야 네. 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건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인텔이라는 개별 기업한테 그냥 주는 건 네네. 이상하니까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텔을 살려보겠다. 네. 이렇게 하던 것을 갑자기 불똥이 네. 인텔도 반도체 기업이니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분을 그러니까요. 사버리겠어요. 보조금 그것도 재미로 말고 붙인 게 이렇게 또 얘기를 엔비디아가 하는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면 수출 금액의 뭐 이익의 15%를 또 뭐 미국 정부에 내야 된다라는 네. 걸 해서 엔비디아가 또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상한 이렇게 건데. 삥 뜯는 걸 여기저기다 한번 해보는데 이게 통하네. 그리고 바이든은 멍청하게 이거 돈을 막 나눠줬는데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삥을 뜯어보자라는 그 재미를 붙이는 상황인데. 보다는 그래도 창의적이고 과감한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사실 과세 이게 방안이라고 매우 할까. 이게 현실성이 낮거나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걸 만약에 지분을 내놔야 된다면 미국 공장 진출에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그렇죠. 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왜 그렇죠. 계좌번호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어보자라는 그러니까 보조금 거고. 주고 관세 장벽 친다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보조금 네네. 받으면서 지어보자. 이렇게 된 그런데다가 건데. 사실 다들 알겠지만 미국이 인건비도 높고 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나 요즘 동남아는 굉장히 근면하고 또 이렇게 그 손재주가 좋은데 미국은 그게 안 돼서 이 미국에 만약 진출을 하더라도 보조금 때문에 진출하더라도 이 정도 생산성이 나올까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지분까지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전혀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트럼프나 이 러트닉도 이걸 어떤 형태로든 블러핑이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에 아니면 협상 수단으로 보조금을 깎거나 한 다른 수단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인텔이나 뭐 네. US 스틸 이런 데 미국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네. 근데 다른 우리 말고 네. 똑같이 당하는 다른 나라 기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TSMC 네. 대만 기업인데 얘들이 1위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공장 지으면서 보조금 받기로 했는데 네, 그것도 다 지분으로 TSMC도 마찬가지면 바꾸자는 TSMC, 삼성전자 다 똑같이 다. 지분을 요구하겠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TSMC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거는 그래서 아직은 하워드 러트닉의 그 인터뷰 말고는 아직 공식화된 게 없는데 아마 트럼프가 아마 매우 솔깃해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워드 러트닉이 굉장히 이제 공부된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그냥 퍼주고 있었던 거다. 바이든은 인텔에 돈을 무상으로 주고 TSMC에도 무상으로 주고 트럼프는 그걸 바꿀 거다. 돈을 주면 국민들이 지분을 가져야 된다. 아까 인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근데 그건 자기네 나라니까 그렇지만 이건 남의 나라 남의 나라를 공장을 위치하는 조건인데 이걸 이렇게 본사 또 지분을 달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것도 현지 법인도 아니고. 공장을 위치하려면 보조금 줘가면서까지 제발 우리나라 와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관세 협상에서 뭔가 이렇게 주객이 좀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하워드 러트닉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엄청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걸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왜 상황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을까?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없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안 했던 거죠.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 바로 앞두고 터져서 요즘 걱정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소화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캐릭터가 세서 이 센 두 사람이 부딪혀서 어떤 이제 뭐 시너지나 아니면 뭐 어떤 뭐가 불꽃이 튈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부의 뜻이라고 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 사실 무근이라는 걸 보면 아직 공식화된 건 없고 이 미국
그 상무부 장관의 일단 이제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사실 한국 정부도 아직 그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는 진짜 중국 같이 되려나 봐요. 네. 그 모든 기업들의 지분을 이렇게 확보해서 국가가 약간 관영 기업 그래서 운영하는 것처럼 CNBC 그 앵커가 그런 말씀을 국가 자본주의로 가는 거냐 뭐 그런 식의 막 미국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이 하워드 럴트닉도 이렇게 그 뭐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신나가지고 이건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고 당연히 미국 국민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 이재명 정부의 이제 정책실장인데 이분 정말 그 스마트하고 좀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또 그 다른 상황 같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정권 자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용범 실장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이게 이게 무슨 발언이지? 말을 뒤집은 거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공약으로 이야기했는데 김용범 실장이 그거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절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뜻 아니겠냐라고 약간 뭉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말씀이 또 되게 또 설득력이 있거나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말을 바꾸면 엄청 이렇게 막 비난에 시달릴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또 뭔가 좀 실용적인 캐릭터기도 하고 그래서 실용주의자니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을 뒤집는 것에 대한 또 국민들의 반감이 아직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게 그 실제로는 뒤집은 게 맞는데 사실 여론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김용범 실장이 아무튼 이걸 잘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김용범 실장이 마사지를 잘 해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상황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공약은 아니고. 정확히 공약 아니었던 게 맞죠. 그리고 말을 바꿨냐 하면 그 취지가 절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잡히면 좋겠다. 세금을 맨 마지막 수단까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을 활용해서 잡아야 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는 집값을 거죠. 잡지는 않더라도 뭐 그 세금 올려야 된다면 올려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의미였습니다. 집값하고 상관없이 또 세금은 공정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김용범 실장이 가르마를 잘 탄 게 이미 그 세금을 집값 잡고 말고 떠나서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를 거의 절반 정도 후려쳐가지고 깎아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지금 세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 집값과 별개로. 근데 그러면 뭐 세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나요? 그래도 좀 잡히지 않았어요? 집값이 잡혔다는 지난번에 것도 그 6억 이상 대출 안 해주겠다는 대책 발표. 그래서 이제 지금 대출을 규제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만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며칠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말했습니다. 집값이 지금 아니 잡힌 건 아니다. 우리가 잡혔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착각하실 텐데 상승세가 주춤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상승세가 주춤.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상승세가 둔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용범 실장이나 이제 그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지금 이제 상승세는 좀 둔화됐지만 그래도 오르고 있고요. 이제 또 문제는 이제 전세값이 또 그 덩달아서 올라서 집을 못 사니까 전세로 좀 옮겨가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제 과거 연끌을 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집을 사는 그 수요가 일단 전세로 좀 옮겨오면서 전세가가 올라서 사실 그 일반 시민들 부담이 좀 커진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갭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두 개가 그 주고받으면서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둔화되면서 전세값과 집값의 이제 괴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방식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지금 얘기를 했다 이거죠. 아마 그렇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거 아예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고요. 세금 올리더라도
집값을 잡기 위해 집값 때문은 세금을 아니고.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집값 김용범 때문은 실장도 아니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세금을 정상화는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 세수 확보 차원에서든 아니면 부동산 세수 정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그래요. 네.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따박따박 세금을 내는데 사실은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집을 갖고 있고 팔아서 돈 벌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죠. 만약에 그런 공정성의 얘기 있죠. 측면에서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서울에 막 와가지고 월세에 사는 대학생 청년이 훨씬 더 많은 그 비용 주거 비용 부담이 든다라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라는 네.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고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다루면 네네. 좋겠는데요. 이걸 다뤄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재정절약 간담회에서 네네. 공공기관이 너무 많지 않아요?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몇 개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게 선천기간이죠. 네.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를 실제 실행에 사실을 옮기려고 작심하고 했던 발언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네네. 있는 거죠. 네네. KTX. 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건 정말 그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우리 KTX 요금 싸잖아요. 네네네. 싸고 주말만 되면 그 기차표 못 구해서 난리인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SRT를 분리하면서 KTX도 적자가 나고 이익은 SRT가 가져가고 정작 그 여객 수송 동향은 이 만약에 이 빨간색 부분이 SRT인데 네. 이게 분리하지 않았다면 이 SRT에서 나는 이익을 KTX가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요거는 모르는 네. 분들도 많으세요. KTX, SRT가 지금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그렇죠?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고 네. 우리 그래서 좀 이상하게 저 수서에서 출발하는 서울에서 수서에서 네. 출발하는 SRT 네. 예매하려고 그러면 KTX 앱에서 안 되고 다른 앱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회사가 맞습니다. 달라서 그래요. 회사가 달라서. 이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근데 정말 그게 2013년부터 그런 13년부터 거죠. 13년부터 하면서 이 그때부터 사실은 KTX로 돈을 벌어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알짜배기 노선 수서에서 출발한 알짜배기 노선을 절반 정도 뚝 떼가지고 지금 가져가 버린 상황이죠. 강남에서 출발하니까 네. 이게 또 이익이 네. 되는 노선만 이 그림 있는 한번 거죠. 보세요. 이 연두색이 SR이고요. 회사 이름이 SR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코레일인데 코레일은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죠. 이게 억 원이니까 1조 원 이상 적자가 나기도 하고 작년에도 1,114억 원 적자가 났는데 SR은 95억 원 이익, 그 전에는 138억 원 이익, 41억 원 이익인데 네네네. 이익들이 분리하지 않았다면 이게 다 코레일의 이익이 됐겠죠. 네. 이거 분리해가지고 코레일 적자는 더 커지고 네. 사실은 중복되는 그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맞아요. 합치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앱도 따로 운영해야 되고 홍보도 따로 해야 되고 네. 뭐 그러니까 기획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배로 비용은 나가는 거잖아요. 중복 비용이 사실. 해마다 406억 원이라고 하고요. 406억 네. 원이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는 논의를 드디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걸 합치는 분리해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원래 두 개를 이걸 이재명 대통령 계획이 있는 채로 얘기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던 게. 2013년에 분리할 때부터 이거 민영화하는 수순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실익은 없고 오히려 그 적자만 늘어났다면 지금이라 합치는 게 맞다라는 게 오랜 수건 과제였습니다. 이걸 드디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걸 다시 통합해서 좀 더 이 탄탄한 그런 그 철도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그 궤변들이 생각납니다. 네. 제가 그때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거는 한 회사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 초기잖아요. 네,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상대방 이 경제학자가 나와서 막 네.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두 개가 경쟁을 해야지 네. 잘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두 개가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경쟁을 하냐 네.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노선이 달라도 그 회사가 서로 서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서로 지켜보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쟁이- 홍보도 잘하고 네. 뭐 근데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나가는 그 비용. SR이 쓰는 철도도 결국 코레일의 철도인데 코레일 철도를 빌려 쓰면서 돈은 SR이 버는 구조. 마지막 이 그림만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2013년부터라고 했는데 13년부터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 빨간색 코레일의 실적을 보면 코레일이 이걸 분리하지 않았다면 네. 이 적자가 상당 부분 줄었겠죠. 이 지금 그래서 이 뭐 그 뭐 4조 원, 1조 원 적자 나는 걸 이걸 다시 합쳐서 분리하지 않았다면 이익이 뭐 그만큼 적자가 크지 않았을 거고 지금이라도 합쳐서 이 코레일의 적자 부분을 상당 부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13년 동안 지금
그 14년 동안 코레일 KTX 요금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그 사실 그게 국민들의 어떤 교통 그 뭐죠 복지를 위해서 사실 이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적자를 감수했던 그 코레일의 네. 그 이익을 또 빼가는 데가 SI였다는 것. 네, 이걸 네. 이제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궤변을 펼치면서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다 그 경제학자분은 차관이 되셨어요. 아, 뭐 지금? 붙여야? 아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네네네. 나중에 물론 네. 파면당하고 그러는 바람에 같이 고초를 제가 한번 겪었지만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같이 뜨거운 뉴스 살펴봤고요. 강정수 박사 나오는 날이잖아요. AI 시대. AI 거품론이 지금 엄청나게 떠가지고 어제 보니까 주요 미국 증시의 AI 기업들이 10% 정도가 갑자기 빠졌다가 10%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AI 거품론 진실인지 거짓인지 강정수 박사하고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팟 증권 통팟 매일 낮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